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우리나라의 토속신앙을 사람들은 미신이라고 한다. 교활한 녀석. 그래, 네가 바로 원흉이었어. 네가 죽어서 써야 돼. 네가, 바로 네가 원흉이었어. 교활한 녀석. 네가 죽어야만 했다고. 네가, 우리나라의 토속신앙.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미신이라는 단어를 말이야. 미혹할 미자와 믿을 신자를 써서 미신이야. 미혹한다, 헷갈리게 한다, 과학적 증거가 없어도 믿어봄직하게 헷갈리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게 미신이야. 하늘과 영매 역할을 하는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이 신앙은 우리나라 70년대 이전까지는 절대적인 종교와도 마찬가지였어. 비록 지금 괴담이나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비쳐 비웃음을 사고 있지만 당시 구판을 버리는 건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었기에 지금처럼 구판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었어. 나는 그런 시대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당연했지만 내 부모는 아니었어. 지금 구판을 바라보는 그 시절 그네들의 모습은 마치 가족이 함께 서서 봤을지라도 느낌은 전혀 달랐을 거야. 왜냐하면 그 시절엔 그게 절대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이지. 지금 내 나이대에 우리 부모님은 나와 똑같이 할아버지의 할머니와 이렇게 구판을 보셨을 거야. 하지만 지금과 달리 구판을 이런 식으로 바라볼지언정 그 분위기만큼은 사뭇 달랐을 거야. 왜냐하면 그 시절 심취한 어른들은 지금 내 옆에 서 있는 어른들만큼이나 조용하지도 않았을 테고 전혀 이질감이 없었을 테니까 말이야. 신앙에 심취한 어른들의 광기적인 믿음 덕에 우리 아빠는 그 시절의 습관을 회상이라도 하듯이 작게나마 아이고를 습관처럼 묻고 계셨어. 반면 아빠와 다르게 엄마는 그러지 않으셨어. 그 시절 대학까지 나온 분이셨기에 엄마는 상당한 지식인에 속했었고 당연히 무속신앙이란 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쯤은 알고 계셨지. 미개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아마도 지식이 충만하지 않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부르면서 붙여진 단어일 거야. 누구는 문화, 지식, 종교가 전부 고귀하고 미천하 고를 떠나서 고유한 전통이라고 말할 테지만 확실히 높은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그것들을 미개라는 말로 표현하고도 남았을 거야. 하지만 우리 엄마는 그러지 않으셨어. 마치 일상적인 문화와 전통을 보고 있는 듯이 묵묵히 그곳에 계셨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하지 않았었네. 지금 벌어지는 구판의 중심엔 우리 아빠가 계셨어. 뭔가를 잘 못했다는 걸 제외하곤 난 대체 이 난리통이 왜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었어. 그 시절 호기심이 왕성해. 난 아버지를 따라 여기저기 돌아다니곤 했었는데 아버지가 아마 뭘 짓는 일을 하셨던 걸로 기억해. 그늘도 아빠를 따라 옆마을에 간 적이 있었는데 마을 산 중턱에 웬 자그마한 장승이 있더라고. 뭐 어찌됐건 거기서 내려오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 아빠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게 말이야. 그렇게 삼촌 뒤에 숨어서 구판을 보고 있을 때였어. 너구나. 너였어. 너였어. 이상한 옷을 입고 있던 이상한 아줌마가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 엄마는 그것을 보고 있던 내 시선을 돌려 품에 안으셨어. 그리고 얜 아니에요. 라고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 엄마 품에 안겨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와 떨림이 전해졌는데 그만큼 그땐 우리 엄마가 많이 놀라셨었나봐. 덜컥 나까지 겁이 나더라고. 그렇다고 울고 그럴 나이는 아니었어. 확실히 공포스럽고 초할 것 같은 기분이 느껴졌었지만 엄마 품에 안겨 있었던 까닭에 난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구판을 버리고 며칠이나 지났을까? 엄마가 밖에 나가는 일이 많아지셨어. 집에 와서 수시로 수건과 약들을 챙기는 걸로 봐서 멀리는 안 가셨던 것 같아. 그럴 때마다 난 엄마한테 어디 가냐고 물었었는데 엄마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만 하셨어. 그렇게 그날 또 엄마가 어딘가 가버리고 난 뒤 난 집 앞 겨울에서 물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 저 집 막둥이 자가 마지막이라지? 쯧쯧. 그게 왜 남의 집 선산을 건드려서 이 사단을 만드냔 말이었지. 업보야 업보. 말 조심해. 누가 듣겠어. 아랫마을 김씨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 아들내미 차례인가. 그렇겠지. 나 원참. 그 처자 불쌍해서 어째 홀로미의 자식까지 잃고 나면 어떻게 살아갈 거야 지가. 이 집 장씨만 뒤져버리면 끝인데 왜 마을 전체에 피해를 주냔 말이여. 그것이 미안하니까 저 집 옆엔 내도 골골대는 사람들 찾아가며 도와주는 거 아니겠냐.
이거요, 지 신랑이 그래 좋던지. 그래도 지 자식 잡아먹고 살겠어, 어디. 어차피 장씨가 죽어야 끝이 난다면서. 아니요, 무당이 하는 말 못 들었어. 마을 남정네 5이 죽으면 끝이라 했잖아. 저 조망만 놈이 마지막일 거야 아마. 아니 내가 잘못 들었는가? 장승은 자가 만진 게 아니여. 자가 누구여? 장승은 장씨가 만졌다는구만. 그려? 선산. 그리고 나. 아직 세상 물정 모르던 나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도 그 사실을 바로 이해하진 못했었어. 그래서 그걸 아빠한테 말씀드리니까 아빠는 내가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아마 아빠가 원흉이셨을 거야. 아빠를 따라갔던 그날 아마 사업 문제로 마을에서 뭔가 허가 없이 건든 게 있었는데 그게 장승이었나 봐. 무당이 와서 구판을 벌이던 그날 마을에서 장승의 원한을 달릴 사람들을 그때 지목한 거고 말이야. 그 끝은 바로 내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그 원한을 달릴 마지막 희생양이었나 봐. 아빠는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어. 장승을 건드리고 난 뒤부터 아버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귀까지 토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셨어. 그런 아빠의 모습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엄마는 아니. 어떻게 자기 남편을 죽이겠냔 말이야. 그래서 마을 아저씨들과 청년들이 아픈 날에는 그 청년들을 보살펴주기 위해 직접 가셨던 거야. 그래서 항상 여기저길 돌아다니셨던 거고 말이 보살펴주는 거지. 그냥 화풀이를 당하셨어. 항상 늦지막이 집에 돌아오실 땐 머리에 소금이 한 사발 끼얹어진 채 돌아오셨었어. 하지 말라고 해도 간곡히 울면서 빌어댄 터라. 우리 엄마는 그런 아픈 사람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곁에서 간병하셨었어. 그 가족들도 그런 엄마가 불쌍해서 마지막엔 뭐라고 막 못하시더라고. 물론 머리끄댕이를 잡고 나팽개치는 할머니들도 계셨지만 우리 엄마는 별로 개의치 않아 하셨어. 우리 아빠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인가 봐. 그렇게 반년이 지났을 무렵 마을 남정네들이 4명이나 죽고 드디어 내 차례가 왔어. 난 내 차례가 오기 전까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었어. 위기의식이 전혀 없었어. 아까도 말했지만 난 이런 미신 따윈 믿지 않았었어. 하지만 그런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고도 아빠는 정말 슬픈 표정을 지으시더라고. 빨리 죽어야 하는데 빨리 죽어야 하는데 라는 말만 되풀이하셨어. 사람이란 게 아무리 스스로 죽기를 원해도 결국 스스로 죽지는 못하더라고. 우리 아빠도 그러셨어. 그렇다고 난 우리 아빠를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결국엔 다 미신이잖아. 다 우연히 겹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라고만 생각했어. 근데 4명이나 죽어나간 이후 정말 거짓말처럼 나도 알아눕고 말았어. 옷불이 난 것처럼 몸이 뜨겁고 힘이 하나도 없었어. 옷불 때문일 거야. 꽃불이야, 꽃불. 그렇지만 계속 힘이 빠져나갔어. 힘이 점점 빠져나갔어. 점점 그런 내 모습을 지켜보며 울고 있는 엄마와 방 한편에서 슬프게 울고 있는 아빠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애인되고 있을 때였어. 느닷없이 무당이 우리 집을 들이닥친더라고. 그리고 한쯤 감겨버린 내 눈을 바라봤어. 엄마는 그런 무속인의 등장에 놀라지도 않고 천천히 그 무속인을 쳐다봤어. 무속인도 엄마를 쳐다봤지. 내 눈이 거의 감길 무렵. 아마 무속인과 엄마는 내가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난 내 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지켜볼 수 있었어. 그리고 나를 쳐다보기 위해 이쪽으로 기어나온 아버지도 볼 수 있었지. 우리 엄마는 사발에 하얀색 가루를 타고 있었어. 눈물을 거둔 지 오래였지. 어렴풋이 무당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 자식은 또 낳으면 돼. 불안했지만 겁나지 않았어. 아마도 겁이 날 힘까지 몽땅 빠져서인 것 같았어. 그리고 엄마는 힘없이 누워있는 나를 일으켜 세웠어. 입에 사발을 가져다 대는데 말이야. 난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아마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챘던 것 같아. 필사적으로 입을 막았어. 하지만 엄마가 내 입을 손가락으로 벌리는 바람에 가루를 탄 물들이 내 입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리고 엄마가 내 양보를 세게 눌렀어. 어서 삼키라고 말이야. 사람은 정말 교활한 동물이야. 근데 왜 동물 중에서도 생존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도마뱀이라든지 아니면 배를 보이면서 죽은 척하는 개구리라든지 말이야. 난 그 자리에서 개구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 가루약을 먹는 척 연기를 했지.
그제야 엄마는 손에 힘을 풀고 나를 눕히더라고. 나는 눕자마자 재빨리 몸을 뒤집고 입안에 있는 물들을 소리 없이 도로 내뱉었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 누웠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정말 나도 신기할 지경이었어. 사람은 죽을 때가 닥치면 초인적인 힘을 내나 봐. 근데 사람이 초인적인 힘을 낼 때는 죽음의 위험 말고도 또 있었어. 바로 제 자식이 위험에 빠지는 걸 봤을 때였어. 문지방까지 기어나온 아버지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셨는지 안 되라는 말을 끝으로 젓가락을 집어 드셨어. 그리고 자신의 목을 막 쑤시셨는데 물론 난 그 장면을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는 엄마의 비명소리와 그림자를 통해 알 수 있었어. 아버진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만살 수 있었어. 그 백색 가루가 든 물을 조금 먹었던 이유인지 난 울고 있는 엄마의 목소리와 내 어깨 너머로 젖어 있는 이불을 보고 소리쳐대는 무속인의 무서운 표정을 마지막으로 기절을 하고 말았어. 무속인은 계속 뭐라 웅얼대는데 잘 들리지 않았어. 기억을 잘 못한 걸 지도 10년이 지난 지금 난 내 어머니를 잊고 산지 아주 오래됐어. 도시에 올라와 이곳에 정착했지. 지금 심한 곡불에 걸렸는데 말이야. 웃음이 났어. 그때처럼 힘이 하나도 없고 몸에 열이 나는 것이 마치 그때와 같아 어이가 없더라고. 아프면 다 그렇게 되나 봐. 두렵지는 않았어. 두려움을 느낄 힘조차 없어지니까 말이야.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시대에 과연 누가 그런 미신을 믿겠어. 비웃지는 않으면 다행이겠지. 근데 지금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건 대체 뭘까? 열이 나서 머리가 쿵쾅대는데 말이야. 너무 힘들어 눈을 감으니까. 그때 무속인이 내게 했던 말들이 그제야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 교활한 녀석. 그래, 네가 바로 원흉이었어. 네가 죽어서 써야 돼. 네가, 바로 네가 원흉이었어. 교활한 녀석. 네가 죽어야만 했다고. 네가 어린 시절 아빠를 따라 산중턱에서 내가 만졌던 장승. 화를 불러온 원흉. 죽어야 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어. 그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나였어. 두 번째 이야기, 자수를 해야만 했다. 내 친척 중에 교도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있다. 다만 평범하게 간수로서 일한 것이 아니라 교도소 내부에서 재소자들의 심리 상담이나 사회 복귀를 위한 상담 같은 것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친척은 시간이 날 때마다 재소자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주로 그들이 지은 죄, 그에 대한 반성, 그리고 자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수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중 A라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섬뜩해서 아직까지도 잊히지 않는다며 내게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다. A는 원래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다. 하지만 현재 살인죄로 복역 중이다. 그가 죽인 것은 그의 아내였다. 일단 죽이기는 했지만 살해 후 사체의 처리를 고민하던 A는 집 냉장고에 아내의 사체를 토막내 보관했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냉장고에서 토막난 사체를 조금씩 꺼내 살을 잘게 다지고 뼈는 믹서로 갈아 가루를 낸 뒤 화장실에서 흘려보냈다고 한다. 그것을 며칠 동안 반복하자 사체의 대부분을 없앨 수 있었다. 결국 머리만 남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얼굴을 갈아버릴 각오가 안 섰어. 며칠 동안 머리만 냉장고 안에 그대로 넣어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꿈을 꾸었다. 죽은 부인이 테이블 위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있어서 표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테이블을 잡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좌우로 떨리고 있다. 점차 그 흔들림은 격해져서 손톱이 그리고 손가락이 테이블 주위에 흩어져 날아가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팔꿈치까지 날아가 사라진 팔에서는 새빨간 피가 부러지고 뼈가 덜그럭대며 테이블을 두드린다. 거기서 잠에 깨어난 A는 한동안 땀에 흠뻑 젖은 채 충격에 사로잡혀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한다. 겨우 안정을 되찾고 거실로 향한다. 그런데 냉장고가 조금 열려 있고 그 사이로 목만 남은 아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깜짝 놀란 A는 냉장고를 닫고 문을 청테이프로 막았다. 이때까지는 겁에 질려 있을지언정 아직 자수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냉장고에 넣어 둔 머리를 처리하기가 껄끄러웠던 A는 결국 새 냉장고를 사기로 했다. 1인용 소형 냉장고라 따로 배달을 부탁하지 않고 직접 가지고 돌아왔기에
다른 사람의 눈에 청테이프로 감은 냉장고가 들킬 일은 없었다. 그리고 A는 그날도 꿈을 꿨다. 어제와 똑같이 테이블 위에 아내가 앉아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어제 끝났던 시점에서 꿈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뿐. 테이블 위에 있는 아내의 팔에서는 새빨간 피가 방울져 떨어진다. 이번에는 다리로 바닥을 차고 있다. 그 움직임이 점점 격렬해짐에 따라 바닥을 차는 소리도 쾅쾅쾅 하고 점점 커져간다. 점차 바닥에 피가 고이기 시작하고 다리에 살점이 날아간다. 테이블 위에 있는 팔이 마구 흔들리며 피를 사방에 흩날리고 있다. A의 뺨에도 살점과 피가 날아오지만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그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다. 머릿속에서는 빨리 깨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지만 꿈은 좀 채 끝나지 않는다. 방 한가득 흩날린 피가 기분 나쁘게 빛난다. 갑자기 아내는 움직임을 멈춘다. 그리고 서서히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올린다. 축 늘어져 있던 앞머리가 뺨에 달라붙는다. 머리카락 틈새로 치켜뜬 눈이 A를 향한다. 그리고 얼굴을 완전히 들었다. 네, 몸을 돌려줘. 절규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듣고서야 A는 간신히 눈을 뜰 수 있었다. 이번에도 온몸은 땀투성이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머리를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A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냉장고로 향했다. 그리고 그 각오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토록 단단하게 붙여놨던 청테이프가 모두 끊어져 있고 부인의 머리는 냉장고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 시선은 A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시선에서 결코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한 A는 그 길로 자수를 택했다고 한다. 살해당한 사람의 원한은 언제까지고 남아있는 모양이야. 이야기 말미에 친척이 덧붙인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악마에게 홀렸다. 나는 프리랜서, 카메라맨의 조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직접 체험한 일입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올린다기보다는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카메라맨의 제자입니다. 선생님은 주로 자연 풍경이나 예술 작품의 사진을 찍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고요한 작품과는 달리 무서운 취미 또한 가지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은 악마에 매료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와 선생님은 자주 악마가 빙이 되었다는 사람을 찾아가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진은 현상을 해봐야 구매할 출판사가 있을 리 없기 때문에 대부분 원판 필름만 서랍에 보관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저 취미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악마에게 홀렸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춘기 때 정서 불안에 시달리는 청소년이나 단지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뿐이었습니다. 또한 대부분 멕시코나 아프리카 빈민가의 사람들이었기에 쾌적하지 않은 생활환경이나 마약 중독 등의 요소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나와 선생님은 진짜 악마가 씌인 사람을 만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장소는 한국. 악마가 씌었다는 것은 25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식육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의 딸로 비교적 유복한 집안의 장녀였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그녀의 아버지와 여동생은 무척 지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집에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 만났던 이들 중 정말 악마에게 홀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우리는 그때 역시 꽤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 갇혀 미친 듯 날뛰는 그녀를 보자 진짜라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지만 그녀의 몸은 말 그대로 변신해 있었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의 등, 그 중에서도 견갑골이 크게 변형되어 마치 만화에 나오는 가고일의 날개처럼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구멍이 뚫린 것 마냥 움푹 파여 있었고 눈은 황토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코는 없었고 그 대신 피투성이의 구멍이 2개 열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모두 빠져 있었고 온몸의 혈관은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와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벌거숭이였지만 가슴도 없었고 여성다움이라고는 눈곱만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보다 놀랐던 것은 그녀에게 남성의 성기가 붙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호적이나 어릴 적의 사진을 확인해 보았지만 그녀는 틀림없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말로는 악마에게 홀린 뒤 자라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유부녀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동성결혼이 인정되지 않기에
그녀는 적어도 법적으로는 분명히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포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셔터를 누르고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격력하게 날뛰던 그녀는 잠시 뒤 유일하게 사람처럼 보이던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죽어라. 어리석은 이여. 오해 어리석은 자여. 후회해라. 몹시 낮고 목이 쉰 늙은 남자의 목소리. 그것도 일본어였습니다. 나는 놀라서 얼어붙었습니다. 선생님을 돌아보았지만 선생님 역시 지금까지의 의기양양한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난생 처음 보는 압도적인 공포에 질려버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자. 선생님이 그렇게 중얼거리는 것과 동시에 나는 엄청난 속도로 짐을 챙겨 가족에게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한 채 그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일본에 돌아갈 때는 별일이 없었지만 선생님과 나눈 대화가 있었기에 여기에 옮겨보겠습니다. 저기, 그녀가 마지막에 했던 말은 뭐였을까요? 글쎄, 오는 도대체 뭡니까? 나도 몰라. 그리고 12일 뒤 선생님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선생님의 가족부터 경찰, 탐정까지 동원되어 행방불명된 선생님을 수색했습니다. 나 또한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또 탐정에게도 많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알아낸 것들입니다. 1. 오란 일본에 어떤 차별받는 불악을 일컫는 단어다. 2. 선생님의 집안은 그 불악 출신이었다. 3. 악마에게 홀린 한국인 여성의 집안은 백정 출신이다. 4. 백정이란 한국에 차별받는 이들로 고기를 잡아 파는 이들이다. 5의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최근의 사건이고 아직 뭐 하나 결론이 난 것이 없기에 시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도 오 출신이란 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낙태와 귀신. 여성의 몸으로 3차원 물질 세계를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조인, 어류, 주류, 감류 4가지 유전자로 만들어진 인종입니다. 호모사피엔스의 대뇌 피질은 감류 중 파충류 유전자를 저장하고 그 특성을 발현하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들과 균형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히 남성 에너지가 과잉되어 폭력성과 성충동 공격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지구의 북반구는 특히 남성 중심주의와 자본주의가 발달한 곳이어서 에너지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삶의 현실에서 여성들은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약자로서 살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으며 상처가 내상이 됩니다. 에너지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심리 상태는 여성의 대표 질병인 조잡증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차원 지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명들을 지구에 이식하기 위해 문명과 문화의 다양한 공존과 충돌을 위해 지배자와 피지배자와의 원활한 매트릭스 제공을 위해 우주에서의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가니로서 지구라는 행성의 특별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지구의 여인들은 임신이 너무 절대도록 설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임신과 낙태에 관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과잉된 남성의 성적 충동과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발생하는 성의 상품화와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생기는 낙태 문제 등에서 여성은 약자이자 피해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나는 사람 숫자보다 더 많은 영들이 탄생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사라진다는 말이 있을 만큼 그 규모가 매우 크지요. 태아의 영혼은 엄마의 복중에 있을 때 자리 잡고 있는 경우는 16% 정도이고 탄생 직전 응애할 때 들어오는 경우가 67%, 대부분은 탄생 이후에 영혼이 들어오는 경우가 17%입니다. 고차원의 영들일수록 태어나고 나서 일정 기간 후에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령이 먼저 들어오고 영과 혼은 같이 들어오는 경우와 혼이 먼저 들어오고 영이 나중에 합류하는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경험이 적은 영들은 비교적 일찍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은 경우가 많습니다. 낙태가 이루어지기 전 들어와 있던 영들도 대부분 일찍 떠나기 때문에 영들의 손상이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낙태 문제와 태교 문제를 푸는 단서들이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지구의 여성들이 임신을 잘 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낙태와 관련된 여성의 죄의식과 책임감은 여성이 속한 사회적 의식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임신과 출산과 성과 관련된 사회적인 의식 수준에서 오는 부정적인 에너지들로부터 여성들은 더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남성들 또한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안타까움과 아쉬움은 죄의식과 함께 의식의 부정성들로 이루어진 감정체들로서 에고의 형태로 조성되었다가 결정적일 순간에 인간의 의식이 확장되는 것을 가로막고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에너지로 발목을 잡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성격을 이루는 주요 에너지이자 부정성들입니다. 사랑이 충만하여 의식이 확장될 때나 의식이 축소되어 두려움과 죄의식을 느낄 때 이 부정적인 에고의 에너지를 털어내기 위해 수많은 귀신 매트릭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낙태 귀신 또한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에게는 더 심해서 평생 가슴에 묻고 가야 할 만큼 더 크게 기억되거나 오랫동안 가슴이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때가 되었을 때 이제 털어낼 때가 되었을 때 낙태 귀신, 태아 귀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에고 속에 저장된 죄의식과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털어내기 위해 귀신을 통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의지할 때 참나인지라는 에고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귀신분들의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밖에 있는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니라. 바로 나 자신이 나에게 하는 것이며 용서도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이고 사랑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믿음 또한 내가 나를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태라야 귀신의 매트릭스에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내 안에 큰 나를 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큰 나를 깨우기 위해 모든 귀신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5번째 이야기. 좋은 일과 나쁜 일. 1981년 한 남편이 살았습니다. 그 남편은 자신의 아내와 딸 이렇게 셋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좋은 회사도 다니면서 돈도 잘 벌고 남부럽지 않은 남편이었죠. 하지만 그런 완벽하고 행복한 남편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부도 때문에 말이죠. 쉽게 말해 회사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런 남편의 아내와 딸에게는 불행이었지만 그 당사자인 남편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 아내와 딸에게 욕까지 하며 불행의 가족이었죠. 아내는 매일 울며 이 남자와 결혼했다는 걸 원망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런 아내는 집에 있어봤자 꼴도 보기 싫은 남편도 있고 해서 바람도 쐴 겸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니던 아내의 눈에는 한 점집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점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아내는 점집을 가고 싶어 했고 자신의 앞날도 궁금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아내는 점집에 들어가 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집에 있던 할머니가 아내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 한 가지씩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내는 그 말을 믿으면서 살아가다가 매일 술만 마시던 남편이 사업에 크게 성공을 하고는 돈 10억 원을 벌어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이 가족은 행복을 되찾았고 또다시 남부럽지 않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당연히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고 그의 딸도 행복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의 사지가 갈갈이 찢어진 채 죽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딸의 목에 식칼이 꽂힌 채 죽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너무나도 충격을 먹고 화가 났습니다. 나쁜 일이 한 가지라면서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점쟁이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나쁜 일 한 가지라면서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말했다. 나쁜 일 한 가지는 너의 몽유병이야.